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장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장에서는 수사의 종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종결과 그에 따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그리고 공소 제기 후의 수사까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제8장에서는 공판 절차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공판 절차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야 공판 절차가 개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7장에서는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와 공소권 이론인데요. 공소라는 것은 공소의 개념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성격은 소송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사건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을 할 수가 있지요. 그와 같은 것을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규문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는 한 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가 되면서 소추기관에 소추가 없는 한 심판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심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공소를 권리의 개념에서 파악해 보는 것이 공소권이라는 것인데요.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검사의 권리를 공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소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학의 영향을 받아서 추상적 공소권설, 또 구체적 공소권설, 실체판결 청구권설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각주 1에서 공소권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학에서 논의가 되는 소권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공소권 이론을 소송조건 이론으로 해소시키면 되지 굳이 공소권 이론은 필요 없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현재 우리 실무에서는 공소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실제로 공소권 이론을 부인하는 견해는 실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검사의 공소권이 남용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과연 어떤 경우에 남용되었다고 볼 것이냐? 만약에 남용되었으면 그 효과로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무죄의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말고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과 같은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라는 이론적 논의를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14장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재판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재판을 분류해 본다 그러면 형식 재판과 실체 재판으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형식 재판에는 관할 위반, 그다음에 공소 기각, 그리고 면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체 재판은 무죄 판결, 유죄 판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된다면 공소기각이나 면소와 같은 형식 재판에 의해서 소송을 종결시키자 이런 논의를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유무죄의 실체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강의 안에서는 공소권 남용 이론을 부인하는 부정론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을 실어놨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될 텐데요.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 제기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4가지입니다.
무혐의 사건의 공소제기,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차별적 공소제기 또는 선별기소 또는 누락기소,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의 공소제기,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요. 항소심 판결 선고 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항소심 판결 선고로 인해서 선고 시부터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도 역시 논의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에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이죠. 이와 같이 혐의가 없는, 즉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견해와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요. 공소 기각설은 다시 328조 1항 제4호에 의해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327조 2호에 의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 갈려져 있습니다. 328조 1항 4호의 공소기각 결정이라든지 327조 2호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역시 제14장 재판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혐의 없는 사건이 기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내려지고 있고, 그 무죄 판결설이 실무에는 뭐 맞다기보다도 실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검사에게는 기소유예, 모든 공소를 제기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한 것 같은 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소추재량을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될 것이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 유죄 판결의 견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실무상으로는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고 해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유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입장이 실무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불평등한 선별적 공소제기 또는 차별적 공소제기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아래 9공도 646 판결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비슷한 여러 피의자들 가운데에서 일부만을 선별해서 공소제기하는 경우, 그래서 선별 공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한 공소권 행사이니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327조 제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공소기각 판결설과, 차별적 공소제기로 불합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실체 판결설의 입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법원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9공도 646 판결을 통해서 실체 판결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공도 646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없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왜 유독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가 다퉈졌던 사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실체 판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누락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유형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자,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누락 사건을 추가 기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라는 것은 각주 이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아닌 기판력의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누락된 기소를 검사가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유예 또는 기소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니까 앞서 살펴본 소추재량을 일탈한 그 유형으로 보면 되지 별도의 유형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독자적인 공소권 남용의 유형으로 파악하려는 견해 등이 있는데요. 네, 어떤 견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요, 대법원의 입장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를 해야,
행사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제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봐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는 것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되겠죠. 주로 그런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99도 577 판결을 보시면요. 과연 공소권의 남용으로 공소제기 효력이 부인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는 게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냐? 또 검사가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로 인해서 피고인을 심문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자백을 받고 들었는데 검찰의 송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앞에 사건만 기소가 되고 그 판결이 확정한 후에 기판력이 생긴 후에 뒤에 사건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누락기소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기소에 대해서 더 이해가 깊어지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관계가 있어서 판례 내용이 다소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2001도 3026호 판결은요.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절도 범행의 기소 중지자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럼 절도 범행도 기소를 같이 해야 될 텐데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가 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 중 가석방이 되었는데 다시 지난번에 절취했던 차량 절도 범행의 기소 중지자로 긴급 체포가 돼서 절도 범행과 더불어서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경우 공소권 남용 여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법원 입장에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는지 그러한 어떤 미필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점을 두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실관계가 있어서 판례 분량이 다소 긴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실제 판례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긴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 공부가 되는데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오는 판례 98도 1273호 판결도 역시 공소가 종전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제기가 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역시 그 요건을 살펴보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역시 앞에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이유가 나올 것이고요. 밑에 나오는 94도 2658 판결을 보면 검사가 관련 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일부 범죄 사실을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공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문제가 많이 됐고 실무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으셨는데요. 판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형법이 39조 1항과 64조 1항, 62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 논의는 상당 부분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래 표를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요. 과거 형법에서는 구형법에서는 39조에서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계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이라는 조문 1항에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이게 이제 뒤에 기소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 죄에 대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39조 1항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단서가 이제 붙게 된 거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성을 고려를 해라 해서 그 죄 새로 추가 기소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를 하게 될 때 감경하거나 면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2005년 7월 29일자 개정을 통해서 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추가 기소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규정이 생겼죠. 그리고 64조의 개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의 구형법 64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62조 단서, 밑에 보면 62조가 있지 않습니까? 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앞서 선고했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62조 단행의 사유라는 것은 62조 1항에 보시면 이제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후행 사건을 처리할 때 후행 사건에 대해 전 사건에서 선고했던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64조가 다음과 같이 95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되지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라는 규정을 두면서 62조 단서에서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고 해서 그 기간에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앞에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법과 달리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가 기소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정법에 따라서는 이 단서 조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전에 선고했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또 2016년에 개정된 그런 62조 단서를 통해서 이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 기소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그 실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한 공소 제기인데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권 남용으로 봐서 해결하자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그걸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 않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유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견해가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뭐 확실한 논의의 어떤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논의가 추가적으로 되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그렇게 또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견해가 현재로서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절에서는 공소와 공소권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두 번째로는 공소 제기할 때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공부가 어느 정도 돼 가시면서 그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서 결국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48조에 있는 내용이죠. 또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6조는 국가기관 중에서도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기소독점주의의 근거 규정도 되는 것이지요. 다만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는데요. 15장에서 배우게 되는 특별 형사 절차 중에서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경찰서장에 의한 직결심판 청구가 있죠. 그래서 경찰서장에 의한 직결심판은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 예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재정신청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기 때문에 소추재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소추재량에 대한 예외로 인정을 하면, 설명을 하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 소추재량을 일탈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의는 바로 이 기소편의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을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24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는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이 되고 소송 조건이 갖추어지는 등 공소제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주 4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량에 의해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을 해서 기소의 처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반면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는 제도를 기소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되는 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나라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은 기소법정주의의 단장점이 서로 되겠지요. 한편 소년법 49조의 3은 특별 규정을 두어서 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기소유예를 할 때는 조건을 달지 못하는데 소년법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규정을 두고 있죠.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느냐, 보통 없다고 보는 부정적 견해가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일부만 기소유예하든지, 즉 부분 기소를 하고 일부만 기소유예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일죄 일부에 대한 기소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공소제기 기본 원칙으로서는 공소 취소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 취소권을 준 것이죠. 다만 그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 그럼 어떤 경우에 주로 공소 취소를 할까요? 검사는 공소 제기를 했는데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음이 뒤에 늦게 판명이 됐다든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는 경우 등의 공소를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재정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재정신청에 따른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배운 바가 있고요. 조문이 제224조가 아니고 264조의 2가 되겠습니다만, 자,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역시 공소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14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공소 취소를 해서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효과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소 취소하면 안 되는, 공소 취소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에 위반해서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공소가 제기되면 이번에는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327조 제4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공소제기 기본 원칙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은 이에 대해서는 이미 6장 2절 앞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계속해서 공소제기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